머니 스캔들 돌아왔습니다. 저는 동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머니 트레이너 백승입니다. 네. 네, 어느덧 16회 차가 됐네요. 네네네. 네. 아마도 이제 시즌 1이 좀 마감되면서 네. 이제 크게 한번 바뀔 것 같기는 한데요. 오. 벌써 16회라는 게 그러니까요. 좀. 네 달이네요, 네 달. 그러네요. 야, 시간 네. 진짜 빠르죠. 이번 추석 때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추석 때는 뭐 별거 없이 그냥 잘 먹었습니다. 네,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잘 먹었습니다. 예. 아, 그래서 혹시 보름달처럼 네. 되신 것 같은 느낌? 그럼요. 그럼 땡글땡글하게 원래 좀 키우는 달이기 때문에 볼 때는 좀 어느 정도 달 마냥 이렇게 좀 키워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 뭐 100년 들어서 가장 둥근 달이었다고 뭐 얘기를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는 달을 못 보기는 했는데 추석 때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친척들이 모이거나 네. 혹은 가족끼리 모이면 네. 주로 어떤 이야기들을 좀 하세요? 저희는 아무래도 네. 건강에 대한 얘기 좀 많이 그쵸, 하게 그쵸, 되고 그쵸. 또 뭐 각자 사는 얘기, 뭐 미래에 대한 얘기 뭐 이렇게 네.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쵸, 아무래도. 저희는 제가 그런 얘기하는 거 정말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네, 이제 미래가 안 보인 지 한참 돼가지고 서로 금기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제가 이런 얘기를 그럴 수는 하면은 있네요. 힘들겠구나, 미리 알기 때문에 서로 좀 조심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그럴 수 있겠어요. 네. 저희는 뭐 이제 다 결혼을 할 나이가 다 지나고 아이도 뭐 낳고 이러다 보니까 네. 뭐 그래도 그냥 미래에 대한 뭐 그쵸, 계획에 그쵸, 대한 그쵸. 얘기들을 많이 네. 할 텐데 뭐 결혼하시지 않은 분들은 네. 결혼 얘기 나오는 거 싫을 거고 뭐 혹시나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아직 취직이 안 되신 분들은 또 당연히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기는 하겠네요. 네. 요즘에는 잔소리 돈 주고 하라고. 아, 추석 때 그렇군요. 그런 얘기 어른들이 하고 싶으면 돈을 주고 하래. 그거 요즘에 괜찮네요. 그렇더라고요. 네. 네, 추석 뭐 덕담 겸 제가 네. 얘기를 꺼냈던 이유는 뭐냐면, 이번에 이제 가족들끼리 좀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정말 우리의 나이가 요즘 평균 150세까지 살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막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뭐 건강에 대한 얘기도 하겠지만, 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한 100세 정도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다봤을 때에는 뭐 그래도 60세가 넘어서 한 40년 정도 우리가 뭘 하면서 살아야 돼? 뭐 그다음에 그 생활비가 어떻게 있어야 돼? 뭐 이런 고민을 했는데 이제는 거의 150세가 되면 정말 살아온 기간만큼 또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이건 정말 다른 문제지 않을까라는 그쵸. 얘기들이 서로 오고 갔던 거죠. 그래서 오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주택연금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 주제로 선택해 보았습니다. 그럼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럼 트레이너님께서는 조금 오래오래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적당히 나는 살겠다 뭐 이런 주의세요? 진짜로 제가 한 10년 전만 해도 저는 딱 60세에 죽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12년 정도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생각보다 빨리 오네요, 이게. 네. 그래서 이제 은퇴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제적 독립을 이뤄놓고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경제적 독립을 이루는데도 한 5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후에 누릴 시간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좀 늦췄습니다. 네. 그럼 한 100세. 100세 정도. 100세는 좀 싫어요. 그래요? 네, 지금은 한 80세 정도까지. 또 근데 한 10년 있으면 네, 맞아요.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내가 너무 건강하고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많고 이러다 보면 100년, 110년, 120년 이렇게 해요. 그럴 순 있죠. 요번에 그 여성 저자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었는데요. 네네. 거기에 거의 60에 좀 가까우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방탄에 다이너마이트였나? 그 노래에 춤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멋지다. 들으면서 멋있다. 근데 나도 그 나이가 돼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한번 계획을 잡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네. 자, 우리 뭐 앞에 부분 얘기가 길긴 했지만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트레이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주택연금인데요. 자, 연금은 우리가 보통 국민연금 많이들 생각하실 거예요. 의료보험에 대한 부분하고 이제 나라에서 주는 연금, 국민연금을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텐데 오늘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 이 주택연금은요.
말 그대로 연금을 주는 건데 내가 갖고 있는 네. 주택을 가지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택연금에 대한 뭐 정보들은 워낙에 많이 있으시지만 최근에 가장 핫했던 뉴스가 뭐냐면 주택연금이 요번에 해지를 하셨거나 그러니까 해지를 하셨거나 혹은 다시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최근에 가입이 많이 늘었었고 네. 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왜 해지가 많았었는지 차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이미지는요, 네. 주택연금 이용 고객 안내서입니다. 자, 근데 이 페이지는 PPT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요즘 그 관공서 같은 곳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렇게 캐릭터가 이제 나와 있는, 그러니까 네. 그림화되어 있는 이 안내서들이 굉장히 좀 잘 오,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 막 뭐 유튜브에도 많이 이렇게 쉽게 네, 올라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이 페이지 하나만 딱 봐도 직관적으로 내가 어떻게 이 상품을 이용하면 되는지를 아실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 주택연금을 이용하시기 전에 네.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혼자 보시기 좀 어려울 수 있으니 저희가 이 내용을 가져다가 정말 꼭 아셔야 되는 부분만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요 보고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그 홈페이지에 있으니까요. 다운받으시면 네. 되고요. 네. 자, 보통 이제 주택연금이라고 하는 게 네. 뭘까? 이 개념부터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연금 그러면 국민연금은 아직 뭐 나이가 한참 남으셔서 네. 잘 모르실 수 있지만 네, 잘 모르는 친구예요. 네. 그죠? 국민연금하고 주택연금이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어떤 게 다르냐면 네. 솔직히 연금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거를 뭔가 대가 없이 계속 주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국민연금은 어떠냐면 내가 젊었을 때 일정한 금액을 계속 부어요. 그리고 나서 나이가 들었을 그쵸. 때 이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주택연금도 그런 건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주택연금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 영모기지. 혹시 모기지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 뭐 이렇게 뭐 대출 뭐 이런 맞아요. 거 할 때 대출이에요.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모기지 채권이라고 이제 부르면 우리가 서브프라임이 이제 경제 위기가 한번 2000년도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였느냐면,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좀 그렇게 돼가고 있기는 하는데요. 주택을 살 때, 내가 대출을 받아요. 네. 근데 그 대출이 지금은 막 한 15년, 20년, 그리고 뭐 최장 30년까지도 해주겠다 뭐 이런 상품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즉 말 그대로 내가 대출을 매년 갚아가면서 내 집을 꼭 할부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 개념인 건데 이게 이제 모기지인 건데 네. 그걸 반대로 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모기지는 내가 한 달마다 일정한 금액을 내면서 이 집을 한꺼번에 사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한꺼번에 사고 할부식으로 계속 내는 거라고 네. 했는데 반대니까 이번은 어떻게 내는 거냐면 집을 맡기고 그죠? 이번엔 내가 집을 받는 게 아니라 집을 맡기고 그래? 매달 돈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 받는 거에 반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거 왜 맡기죠? 제가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집을 담보 잡히는 거예요. 우리 동키님 이해 안 되실 때마다 항상 나오는 표정이 있는데 그런 표정이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금이라고 하면 네. 그냥 연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냥 주택연금도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다는 거죠. 대출이에요, 그냥. 대출인 건데 대출은 내가 아파트를 맡기기도 하고 우리 보통 뭐 전당포 같은 데 가면 내가 갖고 있던 물건을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렸다가 나중에 그걸 갚을 때 그걸 돌려받잖아요. 네. 이걸 이제 담보라고 하는데 이 연금에서의 이 담보는 말 그대로 나중에 찾지 못해요. 그냥 나라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대출을 받는 거에 반대다라고 얘기를 한 네.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받아서 다달이 할부로 내는 것과 이번에는 집을 아예 주고 내가 반대로 돈을 받는 거. 그러니까 반대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를 그냥 아주 단순하게는 얘도 똑같이 대출이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하고, 그리고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성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장점은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라에서 해준다라는 게 좋은 거죠. 네. 그런데 이거는 아무래도 연금이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누릴 수는 없고요. 네. 적어도 이제는 좀 사회생활을 하기가 좀 그런데 뭐 혹은 내가 직장 생활을 해서 꾸준히 어떤 수익이 일어나기 어려운데 라고 하는 좀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만 이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요, 만 55세예요. 네. 그래서 만 55세라서 보통 부부가 있다면 뭐 남편, 신랑 이렇게 있을 텐데 그 두 부부 중에 어느 한 분이라도 네. 만 55세가 넘으시면 신청을 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만 55세부터 신청이 가능하니까 뭐 우리 입장에서는 회사를 조금 빨리 그만두고 집 하나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이 주택연금을 신청하시기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택연금은 굳이 나라에서 왜 만들어준 걸까요? 글쎄요, 왜 그랬지? 연금이라는 건 우리 아까 시작하면서 100세까지 살아야 되고 150세까지 살아야 네.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수입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생활비가 부족할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분들이 여유 자금을 갖고 있지 않으세요. 그리고 갖고 있는 자산의 거의 70%가 부동산인데 그 부동산의 정체가 바로 내가 실거주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주택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멋진 얘기를 다 빼고 그냥 얘기하면 그냥 나이 들어서 아파트 한 채밖에 안 남았더라 이런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그 직장을 통해서 이제 돈을 버는데 그 대부분의 것들이 생활비와 또 자녀를 양육하는 데 쓰이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아이 그 결혼까지 네. 딱 시켜서 결혼 자금 주고 나면 네. 이제 정말 남는 게 아파트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아파트밖에 남지 않은 분들에게 살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급을 해야겠는데 공짜로 주는 거는 당연히 문제가 있을 네. 거고 모든 분들이 아파트 하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재산을 담보로 말 그대로 그거를 내가 야금야금 가져가는 형태로 연금을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씩 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 그 금액은 다 달라요. 근데 아까 네. 한동안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해도 이 연금을 신청을 했다가 네. 중간에 해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다고 했잖아요. 또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 가입을 주택연금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었다고 했잖아요. 네. 이유가 있어요. 그 뭐죠? 이유가 바로 뭐냐면 모든 주택연금은요, 내가 그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다면 그 아파트가 딱 가격이 있을 건데 네. 그 가격 시점에 그러니까 가격을 딱 정해놓고요. 그 수령하는 시기쯤에 있는 그 금액으로 픽스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건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마다 연금이 계속 변동이 있으면 굉장히 불안할 거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계셨던 이 아파트를 가지고 저 주택연금 신청할게요 라고 하는 그 신청 시점의 가격을 가지고 평생 받으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는 아파트 가격이 어땠어요? 지금보다는? 한 5년 전만 해도? 지금보다는 좀 저렴했겠죠? 좀 저렴한 게 아니라요. 네. 거의 반 가격이었어요. 네. 네. 그 5년 사이에 거의 2배로 오른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그때 당시에 뭐 5억이어서 수령받았던 금액이 있을 건데 그 아파트가 최근에 거의 10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아파트 가격은 올라갔는데 제가 받는 연금은 똑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이 막 상승하는 시점에 주택연금 들으셨던 분들이요, 해지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고 해도 뭐 특별히 뭐 그런 게 없나 봐요? 아니요, 괜찮나 봐요? 있어요. 아, 있어요? 있기는 있어요. 네. 뭐가 있느냐면, 네. 주택연금은 내가 아까 신청했던 집 있잖아요. 네. 그 집을 해지를 하고 나면 다시 그 집으로 3년 이내에는 신청을 하실 수는 오.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럴 수 있겠죠. 신청했다가 해지하고, 네. 신청했다고 해지하고, 네. 계속 금액이 높을 때마다 뭐 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좀 꼼수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3년 기간 3년. 안에는 오. 동일한 주택을 하실 수는 없어요. 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겠죠. 제가 이사를 가려고 해요. 오. 아. 제가 연금 수령을 받을 당시의 집은 일산 집이었는데, 네. 제가 서울이 좋아서 서울로 이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서울집으로 바꿨어요. 자,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내가 거주를 옮겨야 되니까, 이럴 때는 그 바뀐 주택으로 명의를 바꾸고, 주택 신청을 다시, 주택연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얼마든지 신청했다가 해지하는 것도 가능하더라. 네, 3년 다시 하려면 같은 집으로. 네, 뒤에서 또 다시 나오긴 네. 하는데요. 네. 자, 그래서 좀 어려우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주택연금은 똑같이 대출이다. 네. 다만 네, 좋습니다. 역모기지, 즉 내가 대출 받을 때하고 반대처럼 개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네. 연간 누적 가입자 수가 네. 거의 이제 10만 명에 육박해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 주택연금이 그렇게 역사가 깊지는 않아요. 거의 2006년도 정도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 그 해 연도에는 한 500명 정도밖에는 가입이 안 할 정도로 이렇게 좀 저조했었어요. 네. 근데 이 그래프가 급격하게 좀 상승하는 때가 한 2016년 네. 정도부터잖아요. 네. 이제 그때부터 계속 꾸준하게 이제 가입자 수가 좀 늘고 있는 편이고요. 지금 솔직히 이제 태어나는 인구보다 네네네. 이제 사망하는 인구가 이제 좀 더 많아지는 시기로 그쵸. 접어들고 있거든요. 2018년도부터는 그렇다라고 이제 인구 통계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주택연금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네. 주택연금에 대한 장점, 또 네. 어떤 제도다라는 걸 얘기는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네.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기회를 빌어서 좀 네.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겠다. 근데 이 사람 평균 이 나이가 만약에 진짜 150세 이렇게 되면 저도 나이가 늘어날 수도 있겠네, 이렇게 높아질 수도 있겠네요. 어떤 나이가요? 지금 55세잖아요. 네. 그게 막 60세, 65세. 뭐 그럴 수 있지 그쵸, 않을까요? 언젠가는. 네. 그리고 이제 무슨 얘기들을 하느냐면, 주택연금도 그렇고 요 연금 말고요, 농지연금이라고 또 있어요. 제가 요 생애주기별 재테크 전략에 네. 써놓은 내용이기는 한데, 이런 연금자가 붙는 거, 즉 국민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모두 다 연금자가 붙잖아요. 네. 다 이제 나라에서 해주는 것들이고, 이제 관할하는 기간이 좀 다르기는 한데요. 다들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가급적이면 빨리 가입하셔라, 이거예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좀 안 좋은 얘기일 수는 있는데, 지금 이제 집을 말 그대로 정부가 사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 집을 5억짜리 집이 있는데, 그 5억짜리 집을 내가 가져가는 개념으로 하고 계속해서 연금을 쪼개서 주는 거잖아요. 5억 범위 내에서. 근데 문제는 5억이 여태 동안 뭐 한 20년 동안 받아갔다고 해서 5억이 딱 제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연금을 중단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주는구나. 계속 줘요. 물론 이제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근데 종신형을 내가 선택하면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걸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면, 만약에 이제 동키님은 결혼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동기님이. 네, 그럴 수 있지. 네, 그럴 수 있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배우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배우자에게 상속이 돼요. 그래서 연금이 또 수령이 돼요. 그렇게 수령이 되다가 이제 두 부모가 모두 다 돌아가시게 되면 그때는 이제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데 그때는 이제 아까 맨 처음에 신청했던 5억보다 남아있으면 상속을 해주고요. 넘어선 것에 대해서는 빚을 지우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달리 얘기하면 연금을 수령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제도지만 네. 만약에 나라라면 네. 지금 동키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굉장히 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고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을 가입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거 나라가 그러니까요, 마이너스네.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요. 네, 고갈되지 않을까요? 지금 국민연금도 그러니까요. 국민연금도 솔직히 지금 저희 부모님이 네. 이제 70세이신데 정말 국민연금의 혜택을 잘 받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 50세가 됐는데 제가 국민연금을 받을 때쯤에는 네. 굉장히 적거나 맞아요. 없을 수도 있다고 저희 얘기를 때는 하더라고요. 아예 못 받을 거라는 얘기도 많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쏟아붓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주택연금도 비슷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가서 이 집을 계속 남아돌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라에서는 그쵸. 그잖아요. 주택을 어쨌든 다시 팔아서 뭔가 그 재원을 마련을 해야 될 텐데 쉽지 않을 거라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주택연금 그러면 뭐 60세나 뭐 더 늙어서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재원이 즉 나라에서 줄 수 있는 자금이 무한대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신청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신청했다가 아까 해제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격이 좋을 때 가격이 가장 좋을 때 연금 수령액을 가장 높게 평가받을 수 있을 때 신청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게 다 받았다고 해서 내 집이 없어지거나 이런 건가요? 그럼 이 집이 내가 죽으면 소유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부부가 둘 다 죽으면 그때는 이제 그게 나라의 소유가 빨리 되는 만약에 거죠. 이제 가입을 55세가 딱 돼서 했는데 한 2년 정도 받았는데 갑자기 둘 다 가셨어. 불의의 사고로 네. 뭐 사망하셨다. 그때 아까 제가 얘기 드린 네. 거. 자녀가 있으면 자녀에게 상속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 만약 그 자녀 입장에서 넘어왔는데 아 이거 그냥 해지시키고 우리 집 그냥 쓸래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러니까 이 주택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라 소유인데, 네. 제가 잔금만 받을게요. 라고 하면 그렇게 받으셔도 되고, 그러니까, 네. 10억짜리 집이었고, 네. 한 2억밖에 수령을 못 하신 거예요. 여태 네. 동안. 그러면 거의 8억 원의 가치가 남아있잖아요. 그럼 그 8억 원으로 상속을 받으셔도 되고요. 그게 싫어. 그러면 동킹님처럼 해지시켜 버리시면 돼요. 그런데 해지했는데 2억이 벌써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나간 금액과 이 신청하면서 들어갔었던 수수료 같은 것들이 있어요. 네. 그것만 돈을 다시 갚으시면 이 집으로 받으실 수도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요. 그래서 내가 들어갔던 것만큼은 그대로 주고 내가 집을 다시 가져올 거냐 아니면 내가 그냥 남아있는 재산을 받을 거냐 이거는 본인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세가 있어요. 상속세는 이제 구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거의 50% 정도가 상속세금으로 나가기 때문에요. 뭐 집이 만약에 뭐 10억짜리였고 2억이 나가서 8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몇억 원 정도의 상속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집을 내가 받겠다 그러면 상속세가 꽤 있어야 되는 거죠. 현금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갑자기 상속으로 넘어가긴 하지만 그 왜 보험 드시는 분들 중에 그 보험 설계사가 꼭 이런 얘기 하시는 경우 있어요. 아, 요거는 그냥 그 가지고 계시다가 자녀들이 상속세금 낼 수 있는 걸로 마련해주기 위해서 그냥 부으셔라 이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그 이제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실제로 부모가 돌아가시고 이 재산이 그냥 집이 아까처럼 이렇게 덜렁하게 딱 남아있을 때 이 상속세금을 내지 못해서 그 집을 처분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속받는 것도 생각외로 쉽지 않다. 그 상속을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내게 해놨을까요? 가족들한테 이렇게 당연히 물려주는 건데. 아, 그러게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속 세금에 네. 대한 부분을 좀 많이 고치자라는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에서 개인으로 넘어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오히려 더 문제인 게 기업 간의 증여예요. 그러니까 증여 혹은 상속이에요. 왜 지금 뭐 그 대기업들이 네. 대기업이 지금 2세, 3세에게 이제 물려주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자꾸 뭐 편법을 이용했다, 뭐 주식의 가치를 뭐 떨어뜨렸다가 뭐 넘겨줬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게 뭐냐면 세금이 너무 세고요. 그래도 대기업은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낼 만한 여건이 돼요. 그런데 중소기업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공장을 하고 계셨는데 그 공장이 뭐 책상을 하나 만드는 공장이고 그 공장이 뭐 한 100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 그러면 그걸 넘겨받는 순간 그냥 반이 날아가고 50억짜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 승계에 대한 부분은 좀 고쳐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모든 세금은 솔직히는 네. 나라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써야 될 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세금들을 많이 거둘 수밖에 없는 건데 뭐 외국처럼 돈이 많은 사람에게 좀 많이 걷고 돈이 많지 않은 사람에게는 좀 낮춰주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부자에게는 감세를 하고 우리처럼 월급 그냥 따박따박 받는 사람에게는 아주 투명하게 이제 싹 다 걷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고쳐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네요. 네. 또 제가 쓸데없는 거 물어봐가지고. 아닙니다. 네. 경제는 항상 이렇게 좀 같이 서로 맞물려 있으니까요. 네. 자, 또 다음 볼까요? 네. 평균 연령은 이제 요게 그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뭐냐면 평균 연령은 한 72세 정도가 되시고 평균 월 지급 금액은 한 110만 원 정도쯤 된대요. 자, 그런데 월 한 110만 원을 받으려면 내가 얼마짜리 정도의 주택 가격을 과연 가지고 있을 때 이게 가능할까라고 봤더니 3억 4,500만 원 정도쯤이면 그래도 한 100만 원 정도쯤 나온다. 저게 2명분인가요? 1명분인가요? 그 이제 같이예요. 가족. 그러니까 뭐 한 집에? 네, 맞아요. 뭐 남편 따로 부인 따로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뭐 그럼 혼자만 있어도 똑같이 받고 네네네, 맞아요. 그냥 이 가구당 이렇게 사람의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집에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혼자 계신 분이든 뭐 두 분이 다 생전에 계시는 경우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 연금은 조금 다르잖아요. 국민연금은 조금 다르지만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출이라니까요. 그래서 내 집을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가입자 수는 점점 이제 좀 늘어나고 있는 이제 부분인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입 조건도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이제 이 주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부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만 55세가 넘으시면 신청이 가능하고요. 자, 대신 모든 주택이 다 적용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택이라고 부르는 애들이면 다 됩니다. 네. 왜냐, 맨 처음에 취지가 내가 나이 들어서 거주하는 주택을, 그러니까, 왜냐면 그 집을 팔아서 연금을 하면 내가 살 곳이 없으니까 살게는 해주자가 취지인 거라서요.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어야 돼요. 그 얘기는 당연히 그곳에 실제로 살아야 된다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세를 주거나 월세를 주거나 해서 임대를 하는 주택은 안 됩니다. 실제로 살고 있어야. 실제로 거주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꿀팁 하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를 맡겼어요. 그 연금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주택이 방 4개짜리인 거예요. 그래서 짐은 그래도 뭐 이것저것 하고 나니까 방 3개는 내가 쓰지만 방 하나가 남는 거예요. 아깝잖아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에어비앤비도 있고 뭐 쉐어하우스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빌려줄 수도 있잖아요. 가능할까요? 편법인가요? 편법으로? 신고를 안 편법은 하고? 아니고요. 가능해요. 일부만 내셔도 이렇게 돼요. 다만
다만 꼭 거주를 하고 계셔야 되고 거기에 꼭 내가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좀 보증금이 약한 거 혹은 쉐어하우스처럼 이제 월세만 있는 형태들은 가능해요. 왜 이렇게 보증 금액은 또 제한을 하는 거냐면 이게 아까 대출 상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주택을 담보로 연금이 나가고 있는데 우리 건데 네가 또 그렇게 하냐고. 그쵸. 이게 결과적으로 내 집이 아니에요. 내 집이 이제 아닌 상태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다만 내가 거주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증금이 만약에 뭐 한 전세 뭐 또 한 2, 3억을 땡겼다. 그러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보증 금액이 거의 없거나 혹시나 보증금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지정된 계좌로 넣어서 뭐 말 그대로 신탁되어 있는 것처럼 이 보증금이 관리가 가능한 범위면 또 확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주택연금에 대한 그 이제 소개 영상이나 뭐 이런 걸 보면 연금을 받으시면서 부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쉐어하우스나 게스트하우스 뭐 혹은 에어비앤비 다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셔도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네. 충분히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꿀팁이네요, 꿀팁. 네,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실거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내용을 보면, 이제 담보 제공 방식은 이제 근저당 설정 혹은 신탁 방식이라고 했는데, 요 단어가 바로 그거예요. 이제 말 그대로 내 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맡긴 게 이제 신탁인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쨌든 이게 대출이라고 했으니까 근저당 형태로 이제 주택공사에서 이제 담보를 잡아버리는 거, 요걸로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유의하셔야 될 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제가 한 주택이, 한 50억 해요. 한강변이 쫙 보이는 주택이에요. 자, 그래서 걔를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으면 어떨까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아까 한 300 정도, 한 3억 5천 정도가 한 100만 원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럼 내가 30억을 맡기면 10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괜찮지 않아요? 괜찮긴 한데. 그 정도의 살 능력이면 차라리 딴 걸 하는 게 낫다? 그 정도의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글쎄요. 그거를 안 받아도 되는 정도의 사람이 아닐까요? 한강변이 쫙 보이는. 맞아요. 자, 이게 뭔가 이제 지금처럼 안 받아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신 것처럼 정말 넉넉하게 있는 분들까지 주택연금 혜택을 이렇게 많이 줄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주택연금을 허용하고 있지는 않다. 자, 그런데 그 제한을 두기가 애매하다 보니 금액적으로 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금액이 바로 공시지가, 즉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공시지가 9억 이하인 주택만 가능합니다. 오, 정해져 있구나, 그게 그렇게. 네. 그래서 뭐 3억짜리, 뭐 5억짜리, 10억짜리 다 상관은 없는데 아까 이제 공시지가 기준이라고 했으니까 공시지가는 시세 대비 조금 낮게 책정이 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한 보통 시세 기준으로 혹은 매매 기준으로 보면 한 12억에서 13억 정도까지는 그래도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고가주택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의 분들은 거의 신청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금액에 제한을 두나요? 라고 하면 나름 이것도 혜택이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줘야 되고 또 너무나도 큰 금액을 마치 그 혜택을 누리게끔 하는 편법으로 쓰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은 가능할까요? 주택이 2개인 거예요. 주택이 2개여도 뭐 금액을 합쳐서 뭐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럼 맞아요. 지금 2개면 그래요? 네, 맞아요. 주택이 2개더라도 이거를 합산을 했을 때 공시지가 9억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또
두 개, 어쩔 수 없이 주택이 두 개이신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은 해주고, 다만 3년 이내에 네. 이제 거주하지 않는, 그러니까 연금 신탁, 주택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다른 주택이 하나 더 있을 네. 거잖아요. 그 주택은 3년 이내에 매도하시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을 신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2주택자인데 주택연금 신청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네. 거고요. 그다음에 질문 또 하나가 있으실 수 있는데 네. 예를 들어 이러신 분이 있어요. 주택이 6억이에요. 6억인데 거기에 대출이 3억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6억 원짜리 이 주택에 있느냐면 정말 그 지역에는 6억짜리가 최소 금액인 거예요. 자, 근데 얘를 이제 제가 주택연금을 신청하려고 딱 보니까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제가 신탁으로 맡기는 거거나 대출하는 거라서 근저당을 잡는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 이미 대출이 있어. 자,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아예. 네, 안 돼요. 대출을 싹 갚아야 돼요. 자, 그러면 그렇게 대출을 갚아야 되는데 이 6억짜리 집에는 살아야겠고 그래서 주택연금을 신청을 하려고는 하는데 대출을 갚을 돈은 없는 거예요. 왜냐? 주택연금은 목돈을 주는 건 아니고 다달이 연금을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요, 이렇게 대출이 없는 주택만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네. 있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개시켜드린 이 사례처럼 주택연금을 신청하고 싶어도 신청할 수 없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 연금 받자고 목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요, 어차피 이 주택이 6억 원이고 내가 받아야 될 돈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네. 6억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땡겨다가 초기 목돈으로 내주는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종신형도 있고 네. 그렇게 일시에 좀 네. 돈을 주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내가 그 돈을 미래에 받을 연금을 땡겨다가 네. 그걸 대출을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네. 훨씬 더 그 주택연금을 하시기에 네. 좋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또 보시는 분들 중에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좀 디테일하게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 네. 보시는 분들도 댓글 같은 거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주택연금 지급 방식을 그럼 한번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그 지급하는 방식은 한 6개 이상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많으신 분들이 선택하는 게 바로 뭐냐면 종신 지급 방식이에요. 종신, 말 그대로 내가 죽을 때까지 받는 게 종신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예전에 제가 네. 이거를 그 수업을 수강생분들한테 해드릴 때 제가 어떤 얘기를 해드렸느냐면 네. 저게 이제 그 일시납이 있어요. 일시납이 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목돈을 한꺼번에 받을래? 아니면 목돈이 더 작기는 하지만 매달 내가 죽을 때까지 받을래? 자, 만약에 동킹님이라면 네.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두 개만 저 있다면. 같으면 한꺼번에 받는 거. 한꺼번에 받는 네. 거? 왜요? 그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 좀 가지고 있는 게. 그거 내가 내 조절하면서 통장에다 딱 쓰게. 받아놓고? 네. 오, 그러시구나. 네. 당연히 사람마다 다 그럴 거예요. 네. 각자 생각들이 다 다르실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이제 뭐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어. 한꺼번에 받았어. 근데 그걸로 집 사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또다시 집을 사요? 왜요? 돈이 재테크 생각보다 목적으로? 있네요. 이걸로 하면 재테크 목적으로? 재테크 목적으로요? 자, 그래서 지금 저기에 네. 그 띠 하고 안 돼요라고 하는 표시가 하나가 있잖아요. 네. 자, 저기에 표시에 지금 뭐라고 써 있느냐면요. 네. 주택 구입, 임차 자금, 도박, 투기, 사기성 오르락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있어요. 네. 그 생각이었는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냥 좀 조금씩 받을게요. 그냥. 안 되겠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뭐 이렇게 돈을 받거나 하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생활비
내가 뭔가 삶을 영위할 때 필요한 거. 그런데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교육비가 네. 갑자기 목돈처럼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얼마든지 이제 좀 가능하다 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처럼 일시로 받는 것도 있지만 네. 내가 월 지급형 말 그대로 다달이 받는 방식을 선택했지만 중도에 뭔가 이런 목돈이 필요할 때 받으실 수 있는 상품도 좀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훨씬 더 지급 방식들이 좀 유연성이 네. 있게끔 많이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뭐 방식들 중에 네. 이제 아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네. 했냐면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받는 네. 게 있고 네. 월 지급형이 있는데 어떤 게 좋아요? 네.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네. 이 얘기를 해요. 본인이 오래 살 것 같으세요? 아니면 빨리 단명할 것 같으세요? 하고 물어봐요. 그렇죠. 그러면은 한꺼번에 받는 게 나은 건가요? 그래서 이것도 말 그대로 수익형과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내가 집을 맡겨놓고 그 돈의 가치가 6억인데 내가 생각보다 제가 잔병 치료도 별로 안 하고 뭐 사주를 봤더니 평생 똥 치를 때까지 산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생각으로 정말 좀 건강해. 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다 오래 사는 네. 편이야. 자, 그러신 분이라면 내가 앞으로도 한 4, 50년을 더 살 수 있겠다라고 하면 네. 종신형이 맞을 거예요. 네. 근데 내가 조금 건강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고 또 가정력이나 이런 것들 다 봤을 때도 내가 그렇게 오래 살 것 같지 않다고 한다면 일시납이 더 낫겠죠. 자,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한 몇 년이나 사실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는 게 정말 그건데 그래서 내가 이거를 뭘 선택을 하셔야 될지 모르시겠을 때는요. 네. 내가 생각하는 평균 수령 있죠? 네. 그 정도를 월 지급 앱을 곱해보세요. 그렇죠. 저 계산해봐야 되겠네. 이게 내가 아파트를 담보로 맡기고 얼마나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지를 조회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시납으로 받게 되면 얼마, 그다음에 월 지급으로 받았을 때 월은 얼마, 이거를 네. 다 조회가 가능하시거든요. 네. 자, 그래서 내가 살 수 있겠는 가능한 거를 월 지급을 곱해보시고 네. 그거를 나눠봤더니 일시납이 뭐 나눠봤더니 한 20년 정도 내가 오래 사면 일시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20년 이상은 살 것 같은데? 그러면 종신형을 선택하셔야죠. 왜냐면 일시에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받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내가 몇 년 정도를 살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좀 추정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되게 어렵겠네요. 나름 몇 살까지 이게 실제로 신청하셨던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고민이 많이 되시네요. 진짜. 자, 그래서 이런 도표가 하나 필요해요. 자, 다음 도표를 보시면 말 그대로 지급 방식별 선택한 사람들의 비율이에요. 지금 이 가입자가 거의 10만 명에 육박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10만 명의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이제 지급 방식을 선택했는가에 대한 비율인데요. 지금 좀 이렇게 글씨가 좀 작기는 하지만 뭔가 하늘 색깔이 거의 뭐 한 3분의 2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많잖아요. 60%를 차지하는 방식이 바로 종신지급형이에요. 아마 똑똑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지 않겠어요? 나는 잘 모르지만 이미 나보다 더 많은 10만 명의 선배들이 본인들이 선택한 방식이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특정하게 뭐 좀 수명이 짧을 것으로 예상된다. 뭐 그게 아니시라고 한다면 저는 종신형이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방식들 중에서 그냥 종신 형태로 가시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옆에 보시면 지급 유형별 선택 비율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아까 이제 지급하는 게 일시에 받을 거냐 다달이 받을 거냐에 대한 게 이제 그 좀 전에 그 방식이라면 요건 뭐냐면 똑같이 받기는 받는데 앞에서 땡겨서 받을래? 아니면 그냥 금액의 변화가 하나도 없이 일정하게 받을래요. 자, 그래서
일정하게 받겠다라고 하는 게 정액형. 어. 금액이 항상 똑같은 거죠. 어. 아니에요. 저는 좀 가면서 점점 좀 줄고 앞에 부분을 좀 더 많이 받고 싶어요. 그렇게도 할 수 있구나. 대출도 보면 왜 그 뒤로 갈수록 원금이 줄어들면서 이자를 더 늘려가는 방식이 있고 왜 줄여가는 방식이 있잖아요. 네. 얘도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종류가 정말 많네요. 그래서 증가형이 있고 네. 감소형이 있는데 요거는 네. 이제 폐지가 됐고요. 이제 초기 증액형, 초기 증액에서 10년, 7년, 5년, 3년 요렇게 있대요.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어느 게 가장 많냐라고 봤더니 압도적으로 정액형이 70%고요. 그 다음에 22%를 차지하는 게 전후 후박형이라고 네. 하는데 요거는 이제 폐지가 됐으니까 네. 그냥 요것도 거의 정액형이 네. 일반적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택한 건 이유가 있겠죠. 네, 물론 이제 네. 그런 건 있어요. 이게 네. 우리처럼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네.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잖아요. 이거 이름만 들어도 이해되세요? 헷갈리네요. 이게 실제로 네. 좋은지 나쁜지 또 모를 것 어떻게 같아요. 네. 장단점이 있는지 모르다 그냥 보니 권유하는 거 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노멀한 거 네. 내가 그냥 딱 이해하겠는 거를 하시지 옆집 사람이 하는 거. 맞아요. 자, 그러다 보니 아마 좀 일반적인 걸 선택하신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지급 방식은 뭐 본인이 그 생각하시는 방식대로 하시면 되겠지만 네. 이 그 지급 방식 있잖아요. 아까 네네네. 그 뭐 일시로 받을 네. 거냐 종신으로 받을 거냐 이거는 제가 좀 명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게요. 제가 이거를 그 시뮬레이션을 여러 개를 네. 많이 해봤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해보고 저희 수강생분들도 모시고 이제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요. 결과치가 종신형이 나아요. 네, 훨씬 더 금액을 더 많이 받으실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수명이 짧으신 분이 아니라면 종신형을 해보시는 게 직접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훨씬 더 이득이십니다.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주택이 이제 이제 한번 이게 지급 방식이 정해지고 나면은요 중도에 못 바꿔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한 10년 받다가 나는 이제 일시납으로 바꿀게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신중해야 되겠네. 더 신중해야 돼요. 아예 뭐 폐지를 했다가 다시 신청을 하시는 거는 가능을 해도 지급 방식을 변경할 수는 없어요. 예, 그거는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죠. 네. 숫자 네. 자, 숫자 하나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예시예요, 예시. 그래서 내가 내 나이가 이제 있을 건데 만 55세부터 뭐 꼭 55세 되자마자 신청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좀 나이가 드셔서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또 그리고 아까처럼 신청을 했다가 뭔가 이거를 해약했다가 다시 신청하는 시점이 뭐 60세일 수도 있는 거고 70세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 나이대를 내가 이제 맞춰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급 기간은 내 나이에 맞춰서 이제 이게 이제 있는 거고, 종신, 이제 옆으로는 1억 원부터 12억 원까지가 딱 있잖아요. 12억 원까지 있는 건 이해되시죠? 아까, 공시지가 기준으로 얼마 이하까지? 9억. 9억 이하까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 금액 혹은 주택 금액으로는 한 12억까지가 맥스라서 이제 저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이제 노란 색깔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예시로 찾아가는 거예요. 70세이신 분이 지급 기간을 10년으로 잡고 3억 원의 아파트를 가지고 주택연금을 신청했을 때 월 지급 금액을 예시로 넣어드린 거예요. 자, 파란 색깔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파란 색깔 지금 1582. 네. 자, 단위가 1,000원이니까 158만 2천 원인 거죠. 그러니까 한 158만 원 정도쯤이 수령 가능한 거예요. 아까 우리 이제 그 평균 데이터에서 이 누적되어 있으신 가입자분의 평균 연령이 72세,
그 다음에 평균 아파트 가격이 3억 5천, 그리고 월 수령 금액이 112만 원 있잖아요. 네. 거의 비슷하죠, 지금. 네. 자, 만약에 지금 동키님 부모님이 몇 세세요? 저희 부모님이 70세 전후죠? 아, 그러면 이제 그게 맞겠네요. 음.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한 6억 정도의 아파트를 갖고 있어 라고 하면 저 70세에서 쭉 따라가다 보면 이제 316만 원. 네. 요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10년은 받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 그쵸, 그쵸. 어. 지급 기간 동안에. 네. 근데 이제 종신형이면 조금 더 낮아져요. 종신형이면 조금 더 낮아지니까 네. 뭐 300만 원보다는 조금 낮아질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저 금액을 뭐 10년 동안 곱해 보시면 네. 한번 간단하게만 해볼까요? 이게 예를 들자면 네. 지금 3억 원이었잖아요. 네. 158만 2천 원. 네. 그런데 그거를 12달, 그럼 1년에 1,890만 원인 거고요. 네. 다시 그걸 10년을 받는 거니까 1억 8,900인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종신형이 훨씬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한 게 말 네. 그대로 내가 70세에 10년 동안 3억 원을 맡기고 받는 총액이 한 1억 9천이란 얘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좋은 게 아니죠. 그니까요. 그러니까 종신으로 가면 훨씬 더 좋은 거지. 아. 금액이 훨씬 더 내가 오래 사면 오래 살수록 더 이렇게 길어질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하시면 훨씬 더 좋다는 거고요. 지금 얘는 확정 기간이면서 혼합 방식이라서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건데, 요게 이제 홈페이지에 가시면 네. 예시가 우리가 아까 종신형일 때, 뭐 혼합형일 때, 확정 기간일 때 이게 쭉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금액을 보시고 결정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내 조건을 안에다 적어 넣으시면 그대로 계산을 해주는 게 있으니까 오히려 조회를 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그럼 같습니다. 저거 기간 다 끝난 후에 나중에 재가입이 가능한 거예요? 저거? 아니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건 안 돼요. 네, 그걸로 끝이에요. 집이 바뀌어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직 남아있으면 모르겠으나, 네. 초기에는 아까 그랬잖아요. 이걸 해지하고 싶으시면 네. 내가 여태 동안 받았던 금액을 다시 네. 돌려주고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뭐 한 20년 받았는데 그때 해지하고 새롭게 그러니까 저런 설정을 경우 예를 들어 하면 55세 연령이 20년을 다 받았어. 20년 정해놓고. 그럼 77세? 네. 그때 됐어. 근데 더 오래 살고 있어. 네. 그때 이제 또 아니요, 못 받아. 안 돼요. 그냥 그걸로 한번. 그냥 그 집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종신형이 더 좋다는 거죠. 가급적이면. 그리고 나는 오래 못 살 것 같은데 내 배우자는 오래 살 것 같아.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네. 네. 왜냐? 배우자에게 똑같이 그 금액이 승계가 된다고 했으니까요. 네. 네. 자, 그래서 얘는 이제 그 기간이 확정된 거 가지고 제가 예시를 드린 건데, 네. 이거를 종신형을 갖고 오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계산이 좀 빠르신 분이라면, 오래 살수록 네. 확실히 주택연금은 나에게는 이득이구나. 오래 살고 싶은 또 욕망까지 함께. 개이득이구나. 살아야 한다는 그 이제 희망과 건강해야 된다는 이런 것까지 함께 맞아요. 불어넣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 달이라도 더 받아야지 이러면서. 네. 그거 괜찮은데요? 네. 나 연금 생명 받기 위해서 연장 살아. 장치야 저게 지금. 그러네요. 네. 그래서 네. 일본인가 외국에서 네. 연금자가 죽었어요. 근데 그거를 기초생활수급자 뭐 이런 것도 네. 거의 비슷한데, 이분이 돌아가신 걸 가족들이 숨긴 거예요. 받으려고. 네, 받으려고. 왜냐면 죽을 때까지 계속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딱 중지가 돼버리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분이 살아 있으신 것처럼 집 안에만 거의 있으실 테니까 그렇게 하신 사례들이 꽤 있대요. 어머나. 아마 우리나라도 그런 게 생겨나지 않을까요, 나중에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그렇습니다. 뭐예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또 보죠. 네. 재가입 연한, 우리가 아까 이제 얘기 나눴던 부분인 건데요. 네. 주택연금을 이용하시다가 네.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일로부터 3년 동안 네. 동해주택을 담보로 다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네. 자, 그러니까 동해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네.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까처럼 뭐 이사를 간다거나 뭐 혹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이사가 아닌 내가 어떤 병원 관련된, 그러니까 네. 병원 치료를 위해서 옮기셔야 되는 어떤 특정한 사정이 있을 네. 때도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것만 좀 이해를 하시면 네. 주택연금은 그냥 우리가 머릿속에 딱 남으시는 거 몇 가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죠? 결론적으로는 종신하면 참 네. 좋겠다. 종신하면 좋겠다. 네. 그리고 아파트를 가급적이면 가격이 제일 좋을 높을 때 하는 게 좋겠다. 네. 자, 그래서 아까 최근에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굉장히 늘었다라고 얘기를 네. 드렸잖아요. 왜 그러하냐? 집값이 올라서? 그럼 더 오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때는 이제 지켜보겠죠. 네. 근데 지금 뭔가 아파트가 정점을 찍고 살짝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올해 신청을 했을 때는 이 아파트 가격이 감정평가상 13억의 가치를 받았는데 내년에 신청했던 12억인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연금이 그만큼 줄어든 네.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뭔가 주택 가격이 나름 꼭지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올해 안에 신청을 하시려고 굉장히들 노력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이 있고 네. 내가 주택연금 그래도 좀 계획이 있으셨던 네. 분들 뭐 혹은 잘 몰랐었는데 그래도 막연하게 주택연금 한번 해보면 좋겠어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 신청을 하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고민하셨던 분들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맞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 네. 이제 하실수록 좋고 또 빠를수록 좋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네. 올해가 가장 적기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 과거에는 네. 이 주택연금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이유는 뭐였느냐면 이거 그냥 자녀에게 그러니까요. 좀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냥 가지고 있다가 내가 사는 동안에는 좀 살다가 내 자녀한테 물려주든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이러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너무 안타깝긴 한데 얼마 전에 무슨 그 인간극장 비슷한 거를 네. 봤는데요. 그 어르신이 어머니신데 복도에서 생활을 하세요. 아파트 복도에서. 그 복도에서 이불 깔고 거기서 이렇게 잠을 주무시는데 그게 한 3개월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연을 이제 알고 취재를 해간 사람이 물어보니까 이 집을 딸하고 같이 살고 있었는데 딸한테 물려주신 거예요. 물려주고 이 명의를 받으신 그 따님이 이 집을 팔고 이사를 나가실 예정인 건데 이 어머님을 안 데려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갈 곳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 바깥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이런 사례가 많지는 않겠죠. 굉장히 극단적이고 뭐 자녀한테 뭐 집을 다 재산을 물려줬더니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거의 팽당하시는 사례가 많지는 않겠지만 공통적으로 좀 요즘 얘기하시는 분들이 자녀 리스크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이 자녀 리스크란 결과적으로 자녀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물려줬더니 나를 부양해 줄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았더라. 그랬을 때의 리스크 이건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이제 수명이 굉장히 길어지는 시대가 오고 있고 또 모든 사람은 100% 주거는 해야 되잖아요. 그쵸. 거주를 해야 되니까 그 거주할 주택을 뭐 조금 뭐 큰 집에 살고 계셨다면 작은 주택으로 좀 옮기시고 그 매각하셨던 금액을 뭐 증여하시고 뭐 나머지 그 살고 계시는 집은 그냥 주택연금으로 돌리셔서요.
끝까지 가지고 가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자녀에게 물려주실 생각으로 그 검토사항을 너무 길게 가져가시지 마시고요. 주택연금 과거보다 굉장히 많이 좋아졌으니까요. 네. 가급적이면 주택연금으로 내 미래에 대한 생활비를 좀 확보해 놓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립니다. 네. 진짜 세상에 이상한 사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아. 진짜 이상한 사람 너무 많고. 네. 근데 사람 사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혼하는 가정들의 문제점을 살펴봤을 때 80%가 성격 차이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재산에 관련된 혹은 돈과 관련된 그 원인도 상당히 좀 많다라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돈에 대해서 이제 민감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적어도 내가 거주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그 권한 혹은 어떤 것은 좀 담보를 해놓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가 끝나고 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너무나도 익숙한 주제이실 수는 있지만 주택연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머니 트레이너님께서는 그러면 어떤 생각이세요? 갖고 있는 거를 자식들한테 난 다 물려줄 거다, 아니면 만약에 한 차밖에 없다 하면 이렇게? 저는 지금도 얘기를 하는데요. 네. 지금도 딱 성인이 됐을 때, 네. 딱 거주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작은 오피스텔 수준의 주택은 하나씩 마련을 해줄 거고요. 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스스로가, 이제 생활할 수 있어야 알아서 된다고 키워라. 알아서 커라? 키워서 니네가 이렇게. 네네네.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굳이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네. 그 대학을 보낼 자금을 아예 창업 자금처럼 그냥 주고 그걸 가지고 부풀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는 싶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면 부모님들 중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자녀를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 돈을 이제 잘 불릴 줄 알고 줬는데 탕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첫 사업은 또 더구나. 그럴 수 그래서 있죠. 네. 차라리 그냥 내가 안전하게 잘 가지고 있다가 네. 나중에 주는 게 덜 리스크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솔직히 제가 사회생활을 해보고 거의 이제 50세가 된 지금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참 돈을 다루는 방법을 몰랐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돈이 있었을 때 그 돈을 초반에는 잘 못 달았을 수는 있지만 또 하다 보면 경험이라는 게 좀 쌓이잖아요. 그래서 돈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좀 연습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요. 자녀분들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어렸을 때부터 어떤 돈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들으면서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왜냐면 이제 저는 장난감도 저는 그거였어요. 원칙이 장난감 사줘 그러면 너한테 꼭 필요한 거는 엄마가 사줄게, 부모니까. 네? 그런데 필요하지 않은 걸 살 때는 내가 꼭 사줘야 될 의무는 없기 때문에 너가 돈을 벌어서 사야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아니면 생활 가족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생활에서 일을 해서 그 생활비를 벌어서 너가 사라. 엄마가 용돈을 줄 테니. 이 원칙이었거든요. 그래서 설거지도 30분에 500원, 1,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책정을 해서 했었는데요. 그게 장점은 돈에 대해서 되게 이제 민감해진 거는 좋아요. 돈에 대한 인식이 생겼어요. 근데 단점은 자꾸 돈에 너무 집중해요. 돈에 너무 집중해요. 뭐만 하면 돈이 먼저 계산이 돼버리고. 네네네. 그래서 원칙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뭔가를 시킬 때 꼭 아이가 정말 해야 되는 거에 돈을 붙이면 안 돼요. 꼬리표를.
그러니까 너가 공부를 공부를 잘하면 뭘 줄게. 그러니까 그게 이건 안 돼요. 대가성 있는 거. 네, 그건 안 돼요. 어차피 공부는 그 아이가 정말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안 돼요. 양치질도 그 아이가 정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안 근데 돼요. 어렸을 때 그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거 네. 하면 이거 줄게, 이거 하면 이거 줄게 이런 게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정말 자녀가 해야 되는 거에는 대가성을 붙이면 안 되고요. 꼬리표를 붙이면 안 되고, 그렇지 않은 거,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이나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인데 그걸 도와줬을 때는 꼬리표를 붙이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일이 실제로 돈이 되는 일이고 우리가 갔을 때 버거킹이나 롯데리아에서 일하는 저 언니들이 시급 얼마를 벌고 있구나. 그 사람이 1시간을 들여서 벌 돈을 가지고 저는 그거를 용돈으로 책정했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고사리손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설거지를 하는데 솔직히 그릇 몇 개밖에 안 돼요. 근데 이 딸이 30분이 걸려요. 그러면 솔직히 설거지로 이 1시간 보통 시급의 반을 줘요. 왜냐면 이 아이에게는 그게 적당한 거니까. 그래서 기준을 너의 1시간 노동력은 시급이야 이렇게 해서 그때 책정을 했었는데 아무튼 이 방식이 아이에게 맞는 경우도 있고 안 맞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저 아이디어 되게 좋은데 라고 해서 적용을 했다가 실패 보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원칙은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궁금해요. 자녀분들은 과연 우리 엄마의 이 어렸을 때 이런 방식을 조금 마음에 들어 하셨는지 궁금한데 혹시 대답을 OX로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나는 우리 엄마가 나를 키운 이 방식이 나는 참 좋았다고 생각한다. 세모 아니면 동그라미 X. 하나, 둘, 셋. 세모. 이거 나중에 집에 가시면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모. 근데 저도 세모 어렸을 정도? 때 저희 집도 막 돈에 대한 그런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상자에다가 이렇게 막 속에 막 쿠폰이랑 이런 거 넣어가지고 뭐 흰머리 뽑을 때 얼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엄청 있었어요. 저도 막 쿠폰 모아서 드리고 몇 번 하면 공짜로 해주고 막 이런 거 해서. 이번에 가슴 아팠던 게 네.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그렇게 흰머리를 뽑으면 10원에 한 개씩, 그러니까 하나를 뽑을 때마다 10원씩 주셨어요. 다 뽑히셨나 어떻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용돈 벌겠다고 정말 흰머리를 많이 뽑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머리숱이 너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잘못된 그때의 의학상식으로 머리를 왜 흰머리를 뽑으면 뭐 좋다라는 게 있어서 그때는 뽑으셨는데 원래는 뽑으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머리숱이 더 준대요. 그래서 그냥 새치가 있는 경우는 그걸 자르라고 하더라고요. 뽑지 말고. 그래갖고 그때 뽑아드린 게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저희 아빠도 없으세요. 없으세요. 네. 네네네. 그래서 만약에 뭐 이제 부모님이 지금 이제 계시지만 동키님이 오늘 주택연금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고 이제 부모님께는 한번 제안을 드려보실 생각이 있으세요? 저희 집은 글쎄요 그냥 물려주신다고 하실 것 같은데. 그렇군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좀 더 오픈 마인드로 좀 이거는 그냥 지키고 가야 되겠다라는 걸 좀 더 가져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네네. 자, 오늘은 이렇게 그 주택연금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좀 이제 자료가 이렇게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택연금 사이트에 가셔서 그 첫 페이지에 보셨던 주택연금 가이드 있었죠. 이거를 보시면 훨씬 더 설명이 많이 되어 있고 이 방식에 대해서 보조적인 설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걸 찾지 못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저희 머니트레이닝 네이버 카페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셔서 다운받으신 후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인가요? 네, 오늘 조금 짧죠. 근데 뭔가 되게 길었던 것 같은데 함축적으로 뭔가 잘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을 좀 길게 더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들만 좀 추려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저희 뭐 유튜브 댓글에 달아주셔도 되고 아니면 카페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소통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네. 동키님을 좀 마지막으로 보는 날이긴 한데. 그렇죠. 저 네. 마지막 좀 마무리를 짓자면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머니 스캔들이 오늘 제가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많은 뭐 도움을 못 되어 드렸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제가 저번에 이렇게 혼자 방송 하셨었잖아요. 잘 하시더라고요. 아,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걱정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약간 네. 적응이 돼서 그런 건데 또 혼자 하시다 보면은 또 워낙 말씀도 잘 하시고 하니까 근데 이게 너무 말을 쭉 이어야 된다 이런 부담을 좀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좀 중간에 잠시만요. 물도 한 잔 마시고 아, 그렇군요. 좀만 네. 쉬어가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생방송이잖아요. 괜찮아요. 맞아요. 네. 조언 제가 잘 그럼요, 받아서 그럼요. 또 진행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이제 인사드리고, 이제 알파TV에서 더 많은 이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없지만, 저희 이제 알파TV 이 구독해 놓으시면은 재밌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올 거니까, 많이 이제 봐주시고, 이제 머니 스캔들도 계속 재밌게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인사드리도록 할까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돈킹이었습니다. 네, 머니 트레이너 백승희였습니다. 네. 안녕!